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조간브리핑 국민라디오 방송 제작팀장 조상훈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라디오 제작팀장입니다. 예, 제작국의 라디오 제작팀장이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조상훈 기자 앞으로 이제 통칭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편하게 부르셔도 됩니다. 네. 한국일보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대법원장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좀 먼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짚어봐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국일보가 진단한 것 같습니다. 차기 대법원장 임명 박근혜 정부에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보수 색채 8년은 앞으로 더 갈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기사를 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요. 다음 달 취임 4년이 됩니다. 대법원장 임기 아시겠지만 6년입니다. 예. 연임할 수 없고요. 네. 2017년 9월까지 재임하게 되죠. 그러면 후임 대법원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임기가 5달 남은 그 시점에 예. 2017년 9월 경에 9월이 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5달이 남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네요. 예. 그럼 후임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이제 임기 6년이니까 2023년 9월까지 가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보수 색채가 짙은 대법원 체제가 예. 앞으로 최소 8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진단이 이제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5달 앞두고 진보 성향의 인사를 후임 대법원장이 지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분석이고요. 혹시 내년 총선에서 뭐 여야 의석수가 바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뭐 가능성은 조금 열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내년 총선에서 여야 의석수가 그러니까 여소야대 될 가능성이 더 낮아 보이기 때문에 네.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 8개월 좀 안 남았죠. 이제 7개월여 남았는데 네.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네. 법조계 분석인데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권을 행사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차기 정권. 왜냐? 임기 5개월 남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나가기 때문에 네. 다음 현재 헌법 체계라고 한다면 임기 6년이잖아요. 대법원장이. 그쵸. 다음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못하는. 그 20대 대통령은 못하는. 19대 대통령이죠. 19대인가요? 예. 네네. 19대 대통령은 하지 못하는.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못하는 네. 그런 첫 사례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차기 대통령이 2018년 8월 임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다음 대통령입니다. 네. 그 대통령이 2018년 8월 임기를 마치는 네. 그 고용환, 김신, 김창석 대법관의 후임을 시작으로 대법관 14명 중 9명을 임명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장은 임명 못하지만은 네. 대법관 14명 중 9명을 임명할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대법관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당사자가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네. 다음 정권보다는 박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대법원장의 뜻이 대법원 구성에 반영될 여지가 더 커 보인다. 이런 네.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이 대법관 14명 중 9명을 교체하는 그런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네. 이미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에 임명된 수장이, 대법원장이 네네. 추천권을 갖고 있기 그 때문에, 때문에 예, 크게 바뀔 것 보수적인 같지는 아닙니다. 네네 색채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네요. 예, 법학계에서 이런 문제점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높다고 합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은 1972년 유신헌법에 도입된 것이고 일본 헌법에도 없다. 개헌을 얘기할 때 이 조항 삭제하는 방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예. 너무 대법원장에게 인사권 이게 좀 집중돼 있는데 네네. 분산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 중에서도 국회의원은 4년이고 대통령은 5년인데 대법원장은 6년. 예. 임기 차등을 둔 것도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 정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또 나와 있네요. 예. 네. 어쨌든 뭐 대통령하고 대법원장 임기를 같이 하는 건 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게 법학계의 이제 의견이고요. 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너무 대법원장에게 인사권, 특히 대법관까지 포함한 인사권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 예, 집중된 권한을 좀 분산시켜야 된다. 그 얘기고요. 네. 대법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현재 대법관 구성 어떻게 됐는지 한국일보가 3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대법관 추천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일단 이 추천위원들 자체를 절반 이상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법원장의 의중을 살필 수밖에 없고 먼저 그래서 대법원장이 어떤 인사에게 의중을 두고 있느냐 이것부터 심사를 하고 뭐 나머지 논의는 뒷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법원장 추천자 제시 요런 제도 포기해야 된다. 네. 없애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현직 대법관이 지금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포함해서 14명입니다. 네. 구성을 살펴드리겠는데요. 여성 대법관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성 대법관이 예. 한두 분? 2명입니다. 네네. 박보영, 김소영 대법관 네. 2분이고요. 서울대 아닌 대법관, 서울대 출신이 아닌 대법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분들도 한 두세 명 되지 예, 않을까요? 2명입니다. 네. 예, 박보영 대법관이 한양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김창석 대법관이 고려대를 나왔습니다. 네. 나머지 12명은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네. 서울대 출신들이 14명 중에 12명이 서울대. 14명 중에서 12명. 서울대. 지금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빼고 그렇다는 거죠? 예, 그분은 이제 대법관 후보자니까. 네네. 예. 만약에 되게 되면 13명이 되는 건가요? 퇴임하는 대법관이 아니, 서울대 출신인가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이 민희령 대법관이 퇴임하니까. 네네. 이분이 예. 이제 서울대 그대로 12명 예, 변화는 예. 없겠네요. 14명 중에 12명이 서울대고요. 네. 예, 여성 2명입니다. 네. 남성 12명이고요. 이거 좀 문제 있다라는 지적은 여야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 남자에 좀 편중돼 있다. 예. 대법관. 그러니까 대법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시겠지만 우리 법률의 이제 최종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좀 다양한 어떤 구성 또 소수자의 목소리를 좀 들을 줄 아는 그런 의견들. 네. 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좀 논쟁도 하지만 그 대법원은 또 어떤 법에도 어떤 정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법 체계의 최후이기 때문에 네. 좀 대법원 구성, 대법관들 구성이 좀 다양하다는 목소리 높은데 네. 어쨌든 현재는 좀 보수 색채 지나면서 서울대 1색, 남자 1색이라는 얘기죠. 네. 뭐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여야 정치권에서 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화상경마장 건물에 키즈 카페 지으라고 12억 원 지원한 미래부의 황당한 창조 경제입니다. 정말 창조
키즈 카페는 아이들을 위한 카페 예. 아닌가요? 근데 자세히 좀 살펴드리겠는데 예. 이런데 용산구청 의견입니다. 청소년들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예. 정말 못 가죠, 경마장은. 제목 당연히 그대로- 못 가죠. 제목 그대로 창조 경제 이런 걸 창조 경제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네. 아, 소개해드릴게요. 네. 창조를 하셨네요.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사업 명목으로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 건물 내 키즈카페의 성격의 복합문화공간 설치 사업에 약 12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공간은 학교 앞 도박장 논란이 있는 용산 화상경마장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만들겠다며 마사회가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미래부는 화상경마장의 이미지 제고 사업이 창조 경제라며 국가 예산을 투입한 셈이라는 거죠.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하고 참여연대가 이제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예. 용산구청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마사회에다가 막권 장애 발매소를 주 용도로 사용 중인 청소년 유해업소 건물에 예. 청소년들도 출입이 가능한 가족형 놀이 여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네. 이렇게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는 거죠. 네. 뭐 이전에 미래부가 돈을 지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미래부 관계자가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업 대상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몰랐다. 여기 화상경마장 들어오는 거 반대한다고 지금 농성도 한 500일 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미래부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곳인지 몰랐다는 거죠. 어느 나라 공무원일까요? 신문도 안 챙겨보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보도도 되게 많이 됐었는데 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얘기입니다. 마사회가 학교 앞에 도박장을 만들고 그 건물을 청소년 놀이시설로 사용하는 것도 잘못됐는데 그걸 알면서도 정부가 돈을 지원한 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다. 예. 기가 막히기 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러면은 키즈 카페를 지었다는 거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는 얘기인데 아이들 데려와서 경마하는 거를 보라? 참 그게 창조 경제라는 얘기인가요? 황당한 창조 네, 경제지만 네, 네. 정말 이걸 창조 경제 사업 명목으로 지원했다고 하니까 미래 그 경마장의 그 고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안진걸 예. 처장 얘기로 정말 기막힌 일입니다. 네네. 예. 한겨레 일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액 연봉에 퇴직된 아파트, 차, 수억 대 전별금까지 억소리 나는 목사 수입, 세금은 묻지 마세요라는 일면 톱기사인데요. 네.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사례가 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기업교회 담임 목사 니은 씨는 2013년 퇴직하면서 사택으로 쓰던 교회 소유 7억 원대 아파트 한 채와 퇴직금 3억 원, 5천만 원짜리 승용차 한 대, 1년치 아파트 관리비와 차량 관리비를 전별금 명목으로 받았다. 니은 씨는 5억에서 6억 원 정도인 이 교회 연간 수입의 2배를 훌쩍 넘는 돈을 한 번에 챙긴 셈이다. 심지어 담임 목사 시절에 받던 사례비의 80%를 사망할 때까지 매달 받기로 했다.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퇴직금만 200억 원 받았습니다. 예. 요거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조성훈 기자는 국민일보 아니, 저는 출신이죠. 목사 많이 압니다. 예. 특정 목사만 아는 게 아니고요. 여러 네, 목사 퇴직금을 200억 원을 받았다고요. 200원이 아니고요. 200억 원입니다. 네, 예.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발음도 잘 안 됩니다. 개신교에서는 보통 출석교인 1,500명 이상을 중형교회라고 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3,000에서 한 5,000명 이상을 대형교회라고 합니다. 네, 예,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이제 수십만인데 이 메가처치죠. 네, 슈퍼 초 울트라 네. 대형교회인 거죠. 예. 네, 뭐 그런 교회들은 뭐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요. 정부가 종교인에 대한 과세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각각 목소리가 다릅니다. 약간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있습니다. NCCK. 네, 네, 최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납세 의무를 언급하면서 네. 환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반면에 보수 색채가 좀 강한 곳이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입니다.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에 반대한다.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교회가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발적으로 내면이야 뭐 문제가 없겠죠. 한기총 총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직자들이 마치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비치게 하는 여론의 편승에 정부나 국회가 결론을 성급히 내서는 안 된다. 큰 교회들은 지금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자발적으로 내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서. 혹시 알고 있는 아까 200억 받았다는 그 교회 세금을 낸 적이 있을까요? 세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거기 고용된 직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세금 내고 있는데 네. 이제 뭐 특정 목사나 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냈는지는 살펴봐야 될 거고요. 네.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개신교 인사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종교적 사명, 헌신에 대한 강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과세 반대론의 이면에는 네. 그 뒤에는 실제 소득과 경제적 혜택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목회자들의 뜻이 반영돼 있다. 네. 소득 노출될까봐 예. 뭐 종교는 사실 하나님께 네. 판단에 맡겨야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하늘나라에서 사역을 하셔야지 왜 현실 인간 나라에서 그렇죠? 사역을 네. 납세자 단체의 분석을 보면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기준을 따르더라도 연봉 한 8천만 원인 종교인의 소득세는 125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면에 예. 같은 연봉 8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그 종교인이 내는 소득세보다 5.8배, 거의 6배가 많은 717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직장 다니는 사람 연봉 8,717만 원 세금 내는데 종교인 당신들 연봉 8천 똑같이 받으니까 125만 원만 내.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저희 그 조합원 이슈 시간에 한번 그 목사 종교인들 과세 이 부분에 네.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아픈 청춘 5포 7포 넘어 M포 세대. N포는 뭔가요? 5포 7포 M포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5포는 일단 5가지를 포기한 세대인데요. 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인간관계를 포기한 세대를 5포 세대라고 한다고 하고요. 예, 여기다가 이제 2가지 5포에다가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면 7포가 된다고 합니다. 네. N포는 뭐냐면요. 그 N 수학에서 부정수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수. 네.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서 우리 밥값 n분의 1 내자 할 때 n이 네. 몇 명이 될지 모르잖아요. 네. 10명이 몰렸으면 10분의 1씩 내는 거고 네, 네. 13명이면 13분의 13분의 1을 내는 거죠. 그런 의미인데 네. n이 N포 세대는 이제 다 포기했다. 모든 걸 포기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국민일보가 일면에 세태기획이라고 해서 중요 기사로 다뤘는데요. 예. 젊은이들이 높은 현실의 벽을 절감하고 있고 또 분노, 박탈감, 자조,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금수저에 빗대서 흑수저라는 신조어도 쓰고 있다고 하고요. 네. 결과적으로 좀 우리 사회에 행복기회 얻기 어렵다. 해외로 나가기 위한 이민계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계. 요새는 이제 뭐 북유럽 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이른바 이제 뭐 고소득 전문직 연봉 네. 포기하고 예. 그냥 북유럽 가서 뭐 공장 일이라든가 예. 이런 일을 하는 게 더 낫다. 네. 행복을 위해서 그게 더 낫다. 뭐 그런 얘기도 한다는데요. 어쨌든 해외 탈출, 해외로 나가기 위한 이민계도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고려대 사회학과 김수환 교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른바 신음서제도가 횡행하는 사회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분노나 박탈감이 자조와 조롱으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기성세대가 노력을 통해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인식하는 데 비해 청년 세대는 노력보다 물려받은 것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세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게요. 급하게 무슨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좀 긴 안목을 갖고 네네. 교육이나 어떤 인생에 대한 인식을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그 돈 자본에 그 두다 보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부탄 같은 경우는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잘 네. 사는 건 아니지만요.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는 사실 충격적인 게 꿈과 희망까지 포기를 하는 청년 세대 이거를 보는 순간 참 이게 가슴이 너무 아픈데요. 예. 예. 청년의 그 심볼은 꿈, 희망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제 7포는 넘어섰고요. 네. 이제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M4 세대. 네. 어쨌든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하여튼 기성세대들도 할 역할이 참 많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은 그냥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비쌀수록 혜택 커지는 업무용차, 세금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인 용도로 실제로 쓰지만 무늬만 업무용인 차 이거 세금을 좀 줄여주겠다 이런 세법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거 개정안 대로 가다 보면요. 네. 비싼 차 업무용 차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세금 감면 혜택이 많고 네. 상대적으로 소형차 쓰는 영세 사업자들은 오히려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예. 이런 얘기니까 네. 이 세법 개정안에는 정부 당국이 한번 되짚어 보기를 오늘 동아일보가 주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이 고가 비싼 차를 타시는 공무원들이 만드나 봐요. 네, 뭐 그런 분들 위해서 법을 바꾸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동아일보 지적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일보도 제목만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대화 이제 시작. 북한은 합의 준수. 대화 국면 한 걸음씩 다가선 남북이라는 제목 뽑혔고요. 청와대는 이산가족 상봉 일정부터 차분하게 추진하자. 이런 논의를 NSC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했고요. 네. 예. 북한은 어제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죠.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인데 어제 이제 북한 언론과 인터뷰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남북 합의에 기초해서 대담하게 관계 개선을 해 나가겠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 합의 이후 상황을 남북이 좀 잘 컨트롤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요. 네. 중앙일보는 창간 50주년인데 그냥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브래드 피트도 홀린 컬처 쇼핑. 예. 아, 네. 문화가 힘이라는 기획이니까요. 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일보 역시 제목만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창조경제 페스티벌이 개막됐다고 합니다. 여기 미래부 아까 그 화상경막 그것도 여기에 출품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창조경제 페스티벌이 개막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다고 하고요. 예. 격려사 통해서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21세기 성장 엔진은 창조경제. 예. 이제 임기가 한 2년 6개월 조금 안 남았는데 네. 이게 21세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서울신문도 간단히 제목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북한 변수에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으로 7%대 늘리려는 국방 예산. 예, 당장이 이제 내년 예산안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얘기 나누고 있는데 네. 예, 북한 변수가 발생해서 내년에 국방 예산이 좀 큰 폭으로 7% 넘게 늘어나서 40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40조 원요? 예. 국방 예산이요. 네. 전체 예산이 400조가 약간 안 되는 걸로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중에 한 10분의 1 이상을 네. 국방 예산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사설 짚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사설이 다 이 두 내각 강요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네. 한참 이슈가 됐던 내용이죠.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제목 위주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네. 경향신문 여당 총선에 총대 맨 최경환, 정종섭 장관 자격 없다 이런 얘기고요. 역대 어느 정권의 어떤 장관도 이처럼 노골적으로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총대를 매겠다고 나선 경우는 없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더 놀라운 것은 새누리당의 태도다. 김무성 대표는 정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굳이 변명하자면 승리하라고 한 대상이 새누리당이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두 장관이 여당 연찬회에서 야당의 승리를 외쳤다는 말인가? 네, 경향신문 사설의 일부입니다. 네. 국민일보 사설도 비슷합니다. 총선 승리 외친 정 장관의 최 부총리 발언은 또 뭔가? 두 장관은 마땅히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두 사람의 발언은 정부의 선거 중립 의지를 해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역시 같은 내용으로 사설 썼고요. 네. 동아일보 사설은 포인트는 다르지만 뭐 맥락은 같습니다. 슈퍼 예산 부양책으로 여당의 총선 승리 도울 셈인가 이렇게 썼는데요. 최경환 부총리 얘기인가 겨냥한 보네요. 거죠. 네. 예.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 당정 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을
올해 375조 4천억보다 약 4% 늘어난 390조 원 안팎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예. 새누리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사회 간접 자본과 서민 대책을 포함한 슈퍼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다음 주 최종 협의에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예산 주무르는 정부 강요로서 예. 예산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총선까지 의식해서 이거 하는 거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도 여당의 총선 승리 슈퍼 예산 부양책으로 도울 셈인가 이렇게 좀 비판을 가했습니다. 네. 서울신문도 같은 내용입니다. 선거 주무장관의 경솔한 언행 이렇게 썼고요. 특히 이제 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두 장관 중앙선관위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지적을 합니다. 서울신문 사설이요. 애초에 여당의 연찬회에 장관들을 불러들인 것 자체가 잘못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엄정하고도 신속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문제는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선관위가 엄정하고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거라고 기대하는 국민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 기자는? 좀 오래 끌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근데 어쨌든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다루는 법령이 다른 것 같아요. 여당에서 고발하면 여당 전용 법전을 보고 야당에서 고발하면 야당 전용 법전을 보고 이래서 아마 판결이 좀 다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분 다 지금 고발을 한 상태죠. 예. 네. 물론 이제 선관위가 미적미적하면 바로 또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야당에서는 뭐 그런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세계일보는 역시 같은 내용의 사설입니다. 여당 네. 총선 필승 외치는 장관 앞세워 선거 치를 건가 이런 지적이고요. 덕담수진이라는 행자부나 새누리당의 해명은 오만하기 짝이 없다. 헌법학자인 정 장관이 이런 파문이 일어날 줄 몰랐다면 선거 주무장관으로서 자격이 부족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저희가 의심스럽다. 경북 경주 출신인 정 장관은 내년 총선 경주 출마 후보군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지난해 후보군에 오르내리는 분인가요? 예. 경주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온 지 오래됐죠. 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특별교부세 배정 당시에는 경주의 평균 배정액보다 3.6배가 많은 약 100억 원이 배정돼 고향 챙기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나온다면 상당히 오해를 받겠네요. 네. 고향에다 지방자치단체 특별교부세 많이 주고 네. 인심 얻어서 당선된 거야? 이런 오해 받을 수도 있겠네요. 받을 수 있죠. 예. 정종섭 장관은 작년인가요? 국회 해산 발언으로 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죠. 뭐 의원 내각제했다면 국회 해산될 수준이다. 뭐 그런 발언해서. 네. 이분이 서울대 헌법학자 출신입니다. 네. 서울대.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분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참 어쨌든 의심스럽습니다. 자질이. 예. 조선중앙도 같은 내용으로 사설 썼고요. 네. 제목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선거 때 장관들의 처신이고요. 중앙일보는 여당 행사에서 총선 앞둔 장관들의 부적절한 처신. 한국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학자 출신 선거 주무장관의 헌법 위배 행위. 예, 정종섭 장관을 겨냥한 사설인 것 같습니다. 한겨레는 네. 오늘 이 내용을 사설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신 네. 제가 다른 사설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교육정이 짓밟은 하나고 여학생 차별 선발 네. 이 제목입니다. 네, 어제 소개해 주셨죠. 경향신문 보도로 네, 이제 네. 알려졌는데요. 네. 하나금융그룹이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에서 2010년 개교 이래 남학생을 더 뽑기 위해 입시 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이 학교 교사가 26일 서울시 의회에 하나고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와 남학생 지원자에게 서류 면접에서 보정 점수를 주는 등 입학 성적 조작이 있었다고 폭로한 것이다. 교육 정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다. 이런 얘기고요. 하나고 쪽은 기숙사 때문에 남녀 숫자 조율이 필요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기껏 한다는 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의 변명이다. 남학생 우대 선발은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의 지시였다는 증언이 나온다. 얼마 전에는 박용선 전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 여학생들 말고 남자들을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공교롭게도 기업이 학교 운영에 손을 댄 곳에서 이런 일이 잇따르는 것도 고약한 일이다. 전 근대의 미몽을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우리 사회의 치부다. 예. 근데 이분들은 기억을 하나 해야 될 게 지금 2015년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사설을 좀 읽어보시고 네. 뭐라고 따끔하게 좀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워낙 다른 국사에 바쁘셔가지고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뭐 남북 관계에 전념하셔서 예. 네, 이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한겨레 신문 일면 저 주요 기사 하나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경환 그 부총리 발언인데요. 이제 야당에서 문제 삼았겠지 않겠습니까? 네. 총선 의식한 그런 발언 아니냐. 사과하라. 유감 표명할 생각 없다라고 맞받아 쳤답니다. 총선 발언 유감 표명할 생각 없다. 아, 주어가 없어서 유감 표명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내가 뭐 잘못했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네. 국회 기재위 열렸는데 예. 최경환 부총리가 예. 관건 선거 아니냐, 관건 선거 발언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비판하니까 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경제를 살려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취지였다. 선거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 총선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뭐 새정치민주연합 총선에 도움이 도움되지는 된다. 않겠죠. 그런 취지로 하진 않았겠죠. 네네. 예. 이거야말로 정말 어디 사설처럼 네. 국민을 좀 바보로 하는 게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오늘이 세월호 참사 발생 500일째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저도 날짜 네. 잘 따지는데 네. 뭐 신문 보도를 보니까 네. 오늘이 500일이라고 합니다. 한겨레 8면이 다루고 있는데요. 역시 한겨레가 다루고 있군요. 세월호 500일 네. 진상 규명돼야 아이들이 이곳을 떠날 수 있어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 사고 직후에 경기도 안산에 있습니다. 화랑유원지 합동 분향소를 차려놓았는데 네. 정부가 안산시의 운영을 맡겼답니다. 네. 그리고는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운영비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안산시 얘기입니다. 분향소 운영비만 한 달에 3억 3천만 원이 들어가고 네. 각종 지원 대책 비용이 필요한 만큼 79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정부에 요구를 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6일 회의를 열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지원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그 안전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거죠? 지원하는 거죠? 이게 이제 행자부에서 행자부에서 할지 국민안전처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회의 열어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네. 문제는 지원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이게 네. 비단 안산시에다 돈 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 예. 이 세월호 참사 또 합동 분향소 유족들을 정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예, 예. 그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 기사 하나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한겨레 8면인데요. 네. 유가족 참관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뭐요? 세월호 인양 작업. 예.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유가족들 신경 쓰지 마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정부가 세월호 인양 계획을 공식 발표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인양 과정에서 희생자 유족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족들 얘기입니다. 네. 인양은 참사 진상규명의 시작이자 핵심인 만큼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4.16 가족협의회 정성욱 부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난 4월 인양을 발표하는 과정이나 인양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유족들에게는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는 등 유족들을 철저히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 예. 유족들 사이에서는 인양 입찰에 응한 7개 업체 가운데 기술 점수가 가장 낮은 수준인 업체가 선정됐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서 정보 공개가 없으면 논란이 이어질 조짐이다. 유족들이 우리 좀 보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정부가 거부하니까 네.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요. 사고 해역이 가장 잘 보이는 동거차도에서 망원 렌즈를 설치해서 인양 작업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장에는 못 가게 하는 못 거죠. 오게 하니까요. 네. 예. 뭐 그 현장에서 봐서는 안 될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건 정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짐작은 됩니다. 왜 그러는지는 짐작은 하는데 뭐 짐작만으로
할 수는 없고 뭐 유족들도 그런 의심을 하고 있겠죠. 이 진실규명이 관건이고 그거의 첫 출발이 인양 작업을 유족들이 지켜보는 건데 그거 못 보게 하는 이유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짐작되시지 않습니까? 예. 제가 비겁해서가 아니라 다들 짐작하실 걸로 예상을 해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네네. 경향신문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노력으로 계층 상승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 81% 어렵다. 81%가 어렵다라고 답했네요. 예, 어제 오후에도 브리핑을 해드렸던 내용인데 한마디로 이제 개천에서 용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노력하면은 좀 잘 살고 나도 뭐 중산층 또 그 이상으로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야 또 사람들이 정상인데요. 그게 뭔가 열심히 일하는 의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M4 세대 얘기 나왔죠. 비슷한 맥락의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 81% 노력만으로 계층 상승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특히 20대 청년층이 부정적 인식이 2년 새 70.5%에서 80.9%로 10.4%포인트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연령별로 보니까 30대가 제일 높네요. 86.5%. 예, 이제 사회에 좀 발 디뎌보고 이제 알만한 그런 세대라서 직장 취업해서 그런가요? 지내보니까 내가 2월급으로 아파트 사기도 힘들 것 같고 예,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인식하게 되는 거고 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이제 비싼 주거비, 교육비 부담 이게 꼽혔다고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근데 개천에서 욕 난 적 없잖아요 지금까지. 빗대서 하는 말이지만은 어쨌든 노력만으로 뭔가 성취를 이루는 사회 구조가 현재는 어렵다라는 그 부정적 응답이 81%나 됐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경향신문 22면 문화면인데요. 한번 흥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호칭에 대해서 시대별로 점검을 했는데요. 60년대는 요보가 가장 많이 쓰였다고 하고요. 1970년대는 자기. 지금은 땡땡 돼 있습니다. 지금은 뭐가 쓰일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뭔가요? 예,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말은 오빠라고 합니다. 오빠. 아내가 남편한테 오빠. 네. 그러면은 남편은 아내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잘 안 부릅니다. 예. 국립국어원이요. 최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이런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학술대회인데 우리의 삶 우리말에 담다 이런 학술대회를 열어서 시대별로 어떻게 그 부부간에 특히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변해왔나를 살펴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1960년대는 여보, 70년대는 자기, 지금은 이제 오빠. 일부는 아예 안 부르죠. 예, 그렇게 돼 있다고 하고요. 또 신문 기사들에 나온 단어들로 추적을 해봤다고 합니다. 시대별로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왔나. 그래서 과거는 제가 생략하고요. 2003년에서 2014년 사이에 많이 등장한 신문에 나온 단어들입니다. 특성화, 특화, 이노베이션, 협업, 공유, 융합, 요런 단어들이 핵심어로 많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핵심어로 등장한다는 거는 200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보자면 대부분 이제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소통을 강조하는 어휘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통하시랍니다. 경향신문 10면인데요. 후속 기사입니다. 하나고. 어제는 이제 학생들 뽑을 때 여학생들 안 뽑으려고 남학생들에게 가점 줬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이제 교사 채용 얘기입니다. 하나고 교사 채용 이사장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고라는 게 이제 하나금융그룹에서 만든 그죠? 학교죠. 학교인데 그냥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다. 그래서 하나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일까요? 서울시의회 이제 김경자 의원이 그 하나고 학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모두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 2년간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장 면담으로만 김승효 이사장입니다. 기존 기간제 교사 6명을 정교사로 전환했다고 하고요. 또 2014년과 2015년에 임용된 6명의 교사가 공채 없이 이사장 면담만으로 채용됐다. 면담만으로 채용을 했다고요? 이사장 하나만 면담하면 이제 채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서울시 의회 김경자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고요. 하나고 쪽 반론이 있습니다. 이태준 하나고 교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사를 뽑은 게 아니라
2년 전에 정상 절차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필기교사를 면해준 것이다.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학의 관례로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네. 서울시 교육청의 이금표 교육정책국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학교의 시정조치와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임용된 교원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필요해 법적인 해석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밝혔으니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시교육청이 감사한다니까 네.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철저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예, 몇 가지만 짧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남북 회담 관련된 에피소드여서 재밌어서 네, 소개해드립니다. 네, 네. 황병서 이 석이 네네.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기사 같습니다. 아, 황병서 기사네요? 북한 예, 네. 총정치국장이 22일에서 25일 진행된 그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네. 예, 우리 지뢰 도발과 관련해서 한국 대표단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으면 되지 않겠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는데 네.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이제 들은 얘기를 네. 동아일보 기자한테 한 얘기입니다. 네. 황 총정치국장이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버텼는데 네. 이 모습을 회담장에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네. 실시간 모니터하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우리 대표단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황병서를 화장실로 불러 얘기하는 게 좋겠다. 왜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협상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라. 그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네네. 우리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제안이죠? 예, 예. 그렇게 이제 우리 대표단한테 얘기를 했고, 네. 화장실에서 따로 만난 이 김관진 실장하고 황병서가 네. 비교적 자유롭게 많은 얘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고 하고요. 네. 논의가 진전되자 황병서는 지뢰 도발과 관련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으면 되지 않겠소. 이렇게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네. 걱정되는 거는 네. 이 기사를 이제 북에서도 볼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김정은 그 비서라면 예, 예. 황병서 총정치국장 불러서 네. 당신 화장실에서 이런 얘기 한 거 맞냐라고 물어보겠다는 거죠. 화장실로 불러서 얘기를 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뭐 남들이 지켜보는 것도 아닌데 네. 김정은이 따로 화장실로 불러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네. 예, 다 생략하고요. 네. 딱 한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둘째 딸인가요? 네, 둘째 차녀 결혼식이 어제 있었다고 그러죠? 예, 비공개로 했다는 건 어제는 아니었고요. 어제가 아니었나요? 최근 주말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주말이에요? 예, 동아일보 6면에 났고 몇 개 신문에 다루는데. 네. 26일 날 했습니다. 26일 그제네요? 그제네요. 네네. 예, 26일 날 결혼식을 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비공개로 열린 결혼식에 이제 깜짝 하객으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경남고 경남중학교 선후배 네네네. 사이니까 네네. 예,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얘기 했다고 하네요. 축하 얘기고요. 네. 문 대표 측 관계자가 한 얘기입니다. 문 대표가 네. 김 대표 딸 결혼식장에 간 사실을 몰랐다. 예, 예. 그러니까 비서한테도 안 알리고 갔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여당 대표의 결혼식에 야당 대표가 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네. 개인적인 친분, 네네. 경남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네네. 예. 그런데 어쨌든 동아일보가 정치면에 짤막하게 다뤄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식 끝날 때까지 자리 지켰다고 합니다. 아, 보통 예식은 1시간 정도 하죠? 예. 보통 이제 인사하고 네네. 문 대표가 식사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네네. 보통 눈도장 찍고 가는데 예식 끝날 때까지 자리 지켰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도 이제 정치인 문재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사적인 그런 경남중 선후배 사이로 간 게 아닌가 그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은 아니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월요일입니다. 네,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소프트 이슈입니다. 어제 독립운동가 고 최능진 선생이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공산당 부역자로 몰려서 총살을 당했는데요. 이게 재심 청구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하부 28부 최창영 부장판사는 국방경비법상 이적혐의로 기소된 최능진 씨 재심에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록원과 국방부 검찰단의 당시 재판 기록을 촉탁했지만 모두 남아있지 않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는 재심 대상 판결문이 유일하지만 여기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고 최능진 씨는 1899년 평남에서 출생해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수학하면서 도산 안창호가 이끄는 흥사단에 가입 활동했는데요. 해방 후에는 평남 건국준비위에서 활동하다 소련군의 진주와 우익 탄압 등으로 1945년 월남했습니다. 미 군정청의 경무부 수사국장으로 재직하며 친일파 숙청을 요구하고 백범 김구 선생 등과 함께 한민당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1948년 재헌의회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 갑구에 이승만에 맞서 출마했고 이승만 정부 수립 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죄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뒤 인민군에 의해 풀려나자 서울에서 정전 평화운동을 벌이다 이승만 정권에 의해 친북 활동가로 몰려 이듬해 1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0여일 만에 총살당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9월 최 씨가 이승만 정권에 맞선 뒤 헌법에 설치 근거도 없고 법관 자격도 없으며 재판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사실관계가 오인된 판결로 부당하게 총살당했다고 결론짓고 재심 수용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 무죄 선고를 하면서 재판부가 소회를 밝혔습니다. 우리 사법 체계가 미처 정착 성숙되지 못한 혼란기에 6.25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군사법원의 그릇된 공권력 행사로 허망하게 생명을 빼앗긴 고인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 이번 판결이 고인의 인격적 불명예를 복원하고 과거사를 바로잡으며 유가족이 자긍심을 되찾는 위안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 이슈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씨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에?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네, 투데이 이슈입니다. 오늘 투데이 이슈는 독일 메르켈 총리인데요. 지난 7월 독일 NDR 방송에 출연해서 난민 소녀를 달래는 메르켈 총리의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노란색 자켓을 입고
몸을 낮게 숙여서 난민 소녀에게 엄마 같은 모습으로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있는 메르켈 총리의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메르켈 총리와 올랑드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EU 28개 회원국은 작금의 발칸반도 사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늦어도 연내에는 난민 수용을 위한 EU 차원의 공동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두 정상의 합의 내용이 유례없는 난민 사태에 직면했음에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EU에 신락 같은 희망을 던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메르켈 총리는 난민 사태를 계기로 독일에서 부는 반-EU, 반-이민 움직임을 극우 극단주의자들이 증오를 부추기는 말을 쏟아내고 이에 동조하는 시민들 태도도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메르켈 총리는 모든 난민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경제 여건이 양호하고 사회보장제도가 탄탄해서 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귀착지로 꼽힙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독일로 망명을 신청한 난민은 약 21만 8천 명입니다. 연말까지 난민 약 80만 명이 독일 땅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회원국 간에는 자유로운 이동권을 강제한 생겐 조약과 전쟁, 독재, 기근으로 인한 난민의 경우 지체 없이 도착국에서 수용토록 규정한 더블린 규약이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 두 조약의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독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67%는 최근 극우단체의 난민 공격을 매우 우려스러운 행위라고 평가했고 93%는 정부가 난민에서 거주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80만 난민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대원칙을 고수한 데는 성숙한 독일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15년 8월 28일은 세월호 참사 발생 5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기자회견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흘렸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투데이 이슈 메르켈 총리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